정신승리라도 해야 된다. 무당층이 다 국민의힘으로 갈 거라고 말씀하신 분은 무당입니까? 그래서 그 해석을 하시는 분 국힘에 좀 데려와라. 내가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정신승리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에 제일 먼저 깃발에 꽂은 사람이 황교안 대표예요. 그쪽에 있는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교안이 국민의힘 후보인 줄 알아요. 지금 오자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여기가 당대표 대 당대표가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피 터지겠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렇게 척지면서까지도 이렇게 이러한 글과 영상을 올리는 것이 맞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막 그게 아니라 내국노입니까? 내국노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당연히 미국이 싫어한다? 이거는 너무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국노에다 사대주의자에다가 바둑을 못 두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5일 수요일 아침 만나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따세요 아침부터. 시작하셨구나.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소개. A래요. 앵커가 시작부터 한숨이에요. A 등급. 아이고, 하여튼 A 하지 마십시오. A, B 나옵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다녀오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놀러 다니는 게 전 국민이 다 알아서 참 쑥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들이 많으시니까 어디만 잠깐 갔다 다 티가 나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잘 다녀오셨고 건강하게 다녀오셨으니까 됐습니다. 자, 신영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쌍방울 청문회 충격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반가운 얼굴들 제외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서초동으로 먼저 가볼까요? 네. 순수한 사랑이 사라진 시대. 저는 이곳에서 찐 사랑을 보았습니다. 조롱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네. 찐 사랑이란 무엇인가 고찰하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어제 윤석열 씨의 그 여론조사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무상수수한 혐의 관련된 재판이 열렸어요. 이 자리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를 한 건데 이 김건희가 교도관 부축받으면서 재판정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윤석열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건희를 바라보면서 옅은 미소를 띤 채 바라봤고 그 김건희 증인 신문이 시작되니까 아예 몸을 이제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보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반해서 김건희 씨는 끝내 무표정한 얼굴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슬퍼요. 네. 그 김건희가 어제 계속 재판에서 증언 거부를 했는데 거부하겠습니다 했는데 유일하게 답변했던 내용이 윤석열 씨 배우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영상은 없는 모양이군요. 네. 이게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을 안 했고 특검에서도 따로 뭐 생중계 같은 거 신청을 안 했대요. 제가 그냥 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전원을 토대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어떤 내용들 오고 갔는지는 뭐 특별히 많이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대체로 뭐 질문에 답들은 잘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김건희랑 명태균이랑 카톡 나눈 대화 같은 거, 통화 녹취 같은 거 우리가 다 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런 대화 나눈 사실 있느냐, 이거 당사자인 본인 맞죠?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전부 다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건 뭐 크게 많이 논평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뭐 이제 내용이 안 중요하고 다 요것만 지금 보도를 해요. 네. 30분간 뭐 김건희를 바라본 윤석열 뭐 이 얘기만 나오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배우자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그럴 수 있고 당연히. 네. 예, 뭐 찐사랑, 네. 뭐 쿠데타도 찐사랑 때문에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데 김건희 씨가 정말 안 본 게 그러면은 윤석열을 사랑 안 해서냐. 네. 차마 자기의 남편이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거를 참아 보지 못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 둘의 사랑을 한쪽의 사랑으로만 외사랑으로만 몰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사랑까지 나왔고요. 기러기 사랑. 네, 참 두 사람. 김건희 씨가 근데 굉장히 뭐 실망을 많이 한 건지 하여튼 윤석열 씨를 안 바라보는 그 모습도 있었다고 너 합니다. 때문에 다 망쳤잖아. 예전에 그 그런- 얘기했다라는 예. 게 있잖아요. 끝났어. 그런 느낌인가 봐요. 아직도 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80%의 확률로 열받아서 네. 얼굴 쳐다보고 꼴 보기도 싫다. 약간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요건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요. 네. 또 JTBC가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가 50일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JT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잘한다라고 한 응답, 긍정평가 응답이 67%가 나왔습니다. 잘 못한다라는 응답의 2배가 넘는 수치고요.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가 뭐 정부 견제론보다는 좀 국정 안정론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는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잘한다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했던 신년 조사에 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1%, 민주당이 46%가 나왔고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진짜 뼈아플 게 선거 앞두고 중도층 민심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중도층에서 9%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걱정 별로 안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걱정할 왜요? 때가 아니에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당층을 합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네. 중도층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넘어선다. 아 무당층은 다 국힘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 이렇게 높고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샤이 보수층, 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결국에는 우리를 지지하게 되어 있다. 중도층에서 9+41 하면 50이다. 더불어민주당과 9% 차이 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농담처럼 들리죠. 그래요? 진짜 그런다니까. 그 보통 그런 걸 이제 정신승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승리라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당층이 다 국민의힘으로 갈 거라고 말씀하신 분은 무당입니까? 그분은?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 안 간다라는 근거를 대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이것도 여론조사라는 것도 95%의 확률로 재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율의 무당층들은 비례해서 이게 나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44대 16이 났으면은 이것도 뭐 3대 1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시는 분 국힘에 좀 데려와라. 내가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정신 승리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끝나고 누구와 그런 얘기를 나눴는지 네. 알려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가서 가르쳐 주세요. 네. 그 강의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와 엇갈린 평가를 받은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오. 잘 못하고 있다가 68%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뭐 대구 경북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6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가 여론조사가 12일, 13일 그러니까 장 대표가 미국 출국하고 바로 그 다음 날 하고 어제 이제 있었던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미국 핵에 대한 평가도 반영이 됐겠죠. 당 대표가 뭐 선거 앞두고 어딜 가느냐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장 대표는 현장에서 즐거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여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 가서 국무부에 가서 네. 대단히 깜짝 놀랄 만한 인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장 대표의 네. 방미에 대한 진정한 뜻을 국민들이 네. 알아줄 것이고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벤스 지금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정도는 만나야죠. 어머나 세상에. 뭐 백악관까지 가서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뭐 벤스 그건 아니죠. 장동혁 대표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하. 백악관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가든 말. 저도 예전에 백악관 관광했어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뭐 백악관을 가는 건 알아서 하시고 지금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를 만난 게 여성분인데 아, 네. 이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오. 폴라 화이트가.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를 했고 이 사람이 당선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폴라 화이트하고 지금 면담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폴라 화이트가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면은 끝입니다. 이거 다 바로 기도의 힘으로 역전됩니다. 그러면 지지율 끌어올리고 선거 승리의 가능성 높이고. 아니 뭐 트럼프 예수잖아요. 지금 그 사진 보면은 예. 예수예요. 거의 예수급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따 환자 보여주려고 치료. 했는데 지금 뭐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예. 아무튼 네 이어가시죠. 폴라 화이트를 만나고 오면은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거의 예수예요. 지금 지자스에 썼다가 지자스. 이제 신성 모독 논란이 일어서 그러니까. 지우긴 했는데 예. 너무하지 않아요? 그것도 본인이. 네. 아무튼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미국 행보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가서 누굴 일단 지금까지 만났냐? 그 미국 공화당의 조 그루터스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트럼프의 충성파로 꼽히고 그 트럼프 지지층 일각에서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관련해서 옹호했던 입장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공화당 소속의 하원의원 데럴 아이사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맞아요. 사건 때 열심히 쿠팡 편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꾸 만나고 오는 게 과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지. 한미동맹 복원하러 간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 생각 필요 없습니다. 아하.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정신 승리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현장에서 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본인 SNS에 뭐 거의 현장 상황 실시간으로 사진 중계를 하고 있는데 브로맨스가 꽃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브로맨스인지 뭐 네티즌들의 표현으로는 더맨더머다. 저 사진을 보면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방미 성과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내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어렵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뭔가를 한국 상황을 문제 제기하는 게 국민들의 눈에는 잘못하면은 아니 이 어려운데 지금 뭐 오히려 고자질 해가지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고 정부를 어렵게 대한민국을 어렵게 한다 이런 프레임에 지금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을 잘 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지층 일부는 좋아하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금 추후 행보들을 보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혜영 기자님이 JTBC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든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가 되게 국민들에게는 좀 버림받는 수준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백악관 앞에서 둘이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 찍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어제 제가 96년도 신한국당 당 동기들을 좀 저녁에 만났어요. 와우, 네. 저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동안.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정권 그래도 자기네들이 만든 대통령인데 제가 비판 많이 하니까 그동안 저 만나주지도 않고 상종을 안 해줬는데 어제는 다 제가 옳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미국 간 거에 대해서 꼴값 떨고 있다 막 그런 식의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익명이 아니라 사실상 실명을 다 깐 거예요. 네. 입당 동기들이 동기들 만났어요. 많아요? 몇 명인데요? 96년에 몇 명 안 되잖아요. 저희가 35명 정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꽤- 남아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남아 않은 계신 거죠. 분은 두 분이고 다 지금 각계 다 있어요. 포진해 계시고. 윤석열 네. 정권 때 좋은 데도 가 계신 분들도 네네네. 있고. 네. 근데 그분들도 참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장동혁 대표의 저러한 행동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세게 비판을 해달라.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을 콕 집어서 데려간 건지 아니면 쫓아간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두고서 김민수 어디 제복을 공천이라도 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두 있잖아요.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이제 당 대표가 미국에 가고 외국에 순방을 하게 되면은 공식적인 비용들은 네. 다만 당비로 사용을 하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같이 부담하려고 간 것이 아닌가. 그거는 저희 전주 추측. 데려간 거예요. 저희 추측. 예전에 아하. 그냥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런 분들이 꼭 한 번씩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수 최고도 지금 배지다는 게 급해요. 그쵸. 지금. 그래서 뭐 부산 가냐, 뭐 하남 가냐, 어디 가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것도 뭐 소문입니다. 네. 대구 지역에 뭐 재보궐선거 지역이 나오게 된다면 네. 거기 놔줘. 나 대구 나갈래. 근데 장동혁 대표가 방미하기 전에 이진숙
위원장 만나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만났는데 나가,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네. 대구 나오면 대구 드릴게요. 그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진숙 위원장 빡쳐가지고 어제 또 기자회견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답을 안 하고 미국으로 튀어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계속한다라는 아. 생각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나 그냥 최고위원으로 있을 수는 없어. 네. 나도 배지 달게 해줘. 그렇게 지금 간 것이 아니냐. 가서 아.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한 얘기들이 여의도에 소문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전해드립니다. 김민수가 그냥 배지 달게 해줘도 아니고 대구 배지 대구, 달게 대구. 해줘 이랬다는 확실하니까요. 거예요? 대구는 확실하잖아요. 출마. 아하, 알겠습니다. 네. 네, 서울 지역 그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일단 정원호 후보가 50%, 오세훈 후보가 34%로 두 자릿수 격차가 났습니다. 그 신년조사 때는 뭐 후보 정해지기 전이긴 하지만 양자 대결했을 때 사실 접전으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두 자릿수의 격차가 나오는 조사가 나왔다. 예, 전해드리고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양당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나온 첫 번째 여론조사거든요. 여기에서도 전재수 후보가 45%, 네. 박형준 후보가 35%,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좀 볼까요? 네, 이제 부산 얘기한 김에 그냥 부산 재보궐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입 신고 완료했습니다. 나 이제 부산 북갑 만덕동 주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저 여기 집 구해서 내려왔어요. 아, 예. 이제 살려고요, 여기서. 부산에 살랐고, 네. 전동대도 올 부산. 예. 부산에서 끝까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부산과 함께, 북구와 함께 크고 싶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모습을 좀 오랜만에 네. 봤고요. 자, 또 한번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전입 신고까지 했다니까 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든 안 하든 난 뛴다 지금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하정우 차출설도 있고 뭐 당연히 센 후보를 전략 공천할 텐데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나름 4선을 한 부산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중진 김도읍 의원도 우리 당이 부산에 공천하지 않는 걸 맞아요. 고려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점차 그런 얘기를 할 분들이 한두 분씩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의 입장에서는 안 할 리가 없죠. 장동현 대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이 국민의힘 플랫폼 본회의장 안에 못 앉아 있게 하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에서 무조건 공천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솔직히. 이상해요? 극긴 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도 모든 지역에 심지어는 본인들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 지역에도 다 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사실 여기는 이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고 국민의힘이 안 낼 이유는 없어요, 사실. 안 낼 이유는 없고 네. 한동훈을 무공천을 해서 한동훈은 조금 도와주려고 했으면 쫓아내지도 않았죠, 솔직히. 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Anything but 한동훈 뭐 이런 기조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 3파전이 좀 복잡한 양상으로 변수가 일단 민주당에 누가 나오느냐 있고 국민의힘에 누가 나오느냐 있고 그 나오는 사람이 이를테면은 한동훈과 예를 들면 추후에 단일화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단일화는 죽어도 안 할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든 한동훈만 떨어뜨리면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뭐 이영풍 TV 전 KBS 기자인데 예. 이영풍 TV에 뭐 이영풍을 뭐 공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 아 그리고 원래 박민식 네. 의원도 저 여기 있어요. 나도 뛸 거예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이 나오는 거는 다 알고 있고 예. 그거는 이제 거기에 예. 뭐 제일 일찍 먼저 내려가서 이미 표를 닦았고 거기에서 의원을 2번을 했고 그러니까 근데 박민식을 못 믿어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분들이. 아. 박민식은 이를테면은 예전에 그 분당에 본인이 가려고 하다가 야 너 분당 안 돼 저기 가 그러니까 저기 가고 또 가고 막 그러니까 좀 휘둘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기려고 하면은 당의 지침과 상관없이 한동훈하고도 손 잡을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초대 내각을 같이 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과 보훈부 장관.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 그래서 박민식 못 믿어오는데 한동훈 도와줄 거 결과론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시각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네. 거기가 사자 구도, 오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오자구도까지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후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국민의 후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민식을 안 준다 그러면 박민식 무소속 후보 나가요. 한동훈 후보 나가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 했냐면 우리도 여기 무조건 출마시킨다. 그러면은 개혁신당 후보 나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자구도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진보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이 내보내면 네. 6자구도, 7자구도 아하.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 또 한 명이 갑자기 갑툭튀 거론되는 아니래요. 게 윤민우 윤리위원장. 거기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네, 정리가 네. 좀 된 것 같아요. 아니고 그 어제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이 대학 친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학 다닐 때부터 조금 좀 이렇게 엉뚱한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이게 정치는 안 한다.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런 거는 네. 확실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지금 뭐 윤민우가 누구야 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당 윤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그렇죠. 김종혁, 배현진 징계 때렸던 바로 그분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디 봐야 됩니까? 평택 봐야죠. 어제 이제 조국 대표가 나 평택을에 출마하겠다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험지에서 평택을은 대단한 험지고 나는 험지에서 국힘 제로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고 또 여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이 치러지는 곳이다. 이 두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약간 정치권 평가는 험지 아닌데 이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험지라는 평가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 들어오기 전과 후는 그렇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뭐 얘기했는데 범민주진보 후보가 50%가 이미 넘었다. 그래서 이거는 험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고덕동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인구가 한 6만 5천 정도 되는데 여기가 완전 새롭게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민주당 지지세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댓글에 하나 제가 하시면은 오늘 정영진 앵커가 왜 말수도 아끼고 리액션도 멘션도 왜 없냐 무슨 일이 있냐 지금 혹시 국민의힘이 불편하냐 조국 대표냐 뭐 이런 아니에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두 분의 하실 말씀을 충분히 더 잘 듣기 위해서 네. 그러고 국민의힘과 있습니다. 장동혁의 지지율이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그게 좀 심기가 불편하신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김건희 구속될 때도 상복 입고 나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또 네네. 근돌이 입은다 이고 정영진 앵커. 네. 자, 여튼 평택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모이고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잘하면 5파전이에요. 되죠. 맞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여기에 유이동 국민의힘 전 의원 뛰고 있죠. 그리고 진보당에서도 김재현 전 대표가 나가겠다고 일찌감치 출마 선언했잖아요. 여기 대표급 지역구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무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대표 참전했고 민주당도 후보 낼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모든 지역에 전략 공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최대 5파전.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여기 무슨 명분도 없고 대의도 없고 여길 왜 오시냐. 그리고 당신 나 출마한다고 할 때 나 응원해줬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영상에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조국신당과 진보당의 굳건한 연대는 분명히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지로서 김지현 대표님과 진보당의 앞날을 응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 모습 보셨고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뭐 조국 대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제 내란 척결 연대로서 저렇게 응원을 한 거는 맞고 근데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면 지코가 석자죠 지금. 조국? 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제코가 석자다라고 네. 해서 여기를 평택을 택한 이유는 사실은 본인 국민들이 보기에 쉬운 지역은 안 나가겠다 저번에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호남을 접은 거잖아요. 예. 근데 호남은 솔직히 지금 나가면요 거의 99% 집니다. 저요? 예.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가요? 민주당이 가져가요. 네. 그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가상 대결로
했는데 그냥 한 두세 배 차이 나요. 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 여조가 그렇게 진보 나와요. 진영의 미래 지도자 조국을 아니 우리가 지키자. 호남이 험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호남이 험지라서 오히려 가장 해볼 만한 데가 사실은 평택을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오자구도가 되면은요 표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조국 대표가 오히려 유리해질 수가 있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때 거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도 어쨌든 예전에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고 네. 거기에서도 조직표가 있어요. 진보당은 그 특유의 조직이 가동되면은요 그 바닥부터 쓸거든요. 일찍부터 작업을 해왔어요. 네. 거기도 만만치 않고 민주당 누가 나올지 모르고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야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 여기가 험지라서 들어갔다라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좀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명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 제로 얘기하고 극우를 우리가 추방하겠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아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에 제일 먼저 깃발에 꽂은 사람이 황교안 대표예요.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 그래서 그쪽에 있는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교안이 국민의힘 후보인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네. 자유와 혁신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빨간색 입고 다니면서 아하. 예비 후보입니다 이렇게 돌리니까 어유 이거 국힘 후보로 나왔나 봐 그래가지고 황교안 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요새 사진 찾아봐야겠다. 빨간 얘도 잠바 입었나. 찾아보세요 한번.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자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여기가. 네, 네, 네.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공들인 이유가 뭐냐면은 울산시장의 김종원 후보가 지금 시장 선거에 나왔는데 이거를 패키지로 평택을 하고 묶어가지고 민주당한테 우리 단일화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울산시장 선거는 우리가 김상욱 의원 너희 후보 밀어줄 테니까 여기 우리 줘. 단일화해서 우리 조라고 하는 거를 공을 엄청 들여놔. 그게 민주당이 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엄청가 김재현을 국회로 보내서 당대표가 좀 더 활동 공간을 넓히려는 게 여기에 그건데 지금 당대표 대 당대표가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피 터지겠다 제가 보니까 지금. 네. 네거티브도 장난 아니겠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평택 시민신문에서 네. 최근에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김재현 대표라든지 황교안 대표도 만만치 않은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지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 10%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평택 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러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정말 그러면 친명 대 친문 붙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평택에서. 이게 정말 이번 재보궐선거가 너무 해석을 많이 낳고 또한 이 구도상 네. 누가 몇 % 득표로 배지를 달 수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요. 한 27, 8% 배지 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지방선거보다 이 여기 평택, 부산 북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주당에서 지금 어쨌든 이건 아닌데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낼 텐데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나중에 조국이랑 좀 선거 연대할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해석도 되고 아니다 이건 끝까지 맞습니다. 따로 가겠다라는 게 해석이 되는 건데 김용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해석이 되겠죠. 어머니 지금 막 경기도에 나 출마하고 싶어요. 정치하고 싶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가장 유력한 민주당 후보는 김용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가 제가 민주당에 유력한 후보가 없어서 조국 대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이 그렇지, 지역을 그렇지. 아우르는 사람이 예전에는 어쨌든 좀 더 보수세가 강해서 국힘 후보 유이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안갑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금 한안갑 쪽은 명분이 약하다고 조국 대표는 본 거죠. 그러니까. 네. 추미애 빈자리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 추미애 빈자리를 치고 들어간 거고 또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규책 사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생긴 데니까 그거까지 이제 보고 황교안 견제하고 뭐 이런 등등등을 오자구도가 더 유리하다. 양자구도보다는 다자구도가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광주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의 광주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민영배 의원이 현역인 김영록 지사를 꺾고 초대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그 지금 뭐 도지사 경선 결과 굉장히 흥미로운 게 현역들이 다 지금 전패예요. 그러니까요. 네. 현역들이 전패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좀 힘을 못 쓰는 거는
결국은 도지사일 때는 당원들에 대한 관리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번이 확실히 민주당은 당원들이 50%인데 좀 더 좀 적극적 그 투표 지지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어쨌든 당을 위해 헌신하고 뭐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공간이 그래서 조직보다 오히려 당원세가 더 지금 강하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 고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당초에 소문에는 네. 뭐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이 분들은 좀 반명, 비명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경선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거다. 이런 소문도 여의도에서는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하. 네. 자, 그리고 청문회 어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조특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핵심 사건으로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검찰이 당시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알고도 이걸 내용을 전달받고도 좀 뭉갰다 이제 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 이 대북송금에서 돈 받은 당사자로 알려진 리호남이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재판 과정에서는 리호남한테 돈 갔다라고 봤었는데 국정원장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당시에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던 것이 출입국 기록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새로운 이제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 나와서 그렇지 않다. 리오남 만나서 돈 준 거 맞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강영철 증인이 있는 곳으로 예, 왔다면서요?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저는 안내를 했고요. 대충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으로 기억하고 그러면 리오남을 그 찍은 사진이든 갖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 주세요. 네, 그거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예. 네. 다 진실이죠? 네, 어제 아마 이 장면 보시면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놀란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뭐 재판에서 이미 얘기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긴 했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네. 방영철 부회장이죠. 네. 그 전 부회장 지금 현인가 전입니다. 전이죠. 예. 예, 전 부회장이 자기가 리오남한테 돈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 김성태 회장한테까지 내가 인도를 해줬다. 예, 인계를 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김성태가 만나서 돈을 줬을 거다. 자기가 돈을 줬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는 뭐 처벌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해지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진실이 모르겠으나 이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서영교 위원장이 위증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거 위증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위증 아니다 이거 진실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국정원에서는 지금 어쨌든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갔다라고 하면은 어느 네. 쪽 말을 지금 믿어야 되나. 근데 방용철이 저기에서 그러면은 거짓말을 할 만한 유인이 있느냐. 거짓말을 하면 계속 위증 얘기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또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국정원이 지금 이게 뭔가를 속인 거냐 아니면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거냐. 이게 좀 미스테리해졌다 상당히. 뭐 이런 거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대북송금의 전체 이제 그 사건의 일부 구성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00만 달러를 이제 북한에 보낸 거 중에 일부가 리오남한테 갔는데 그게 리오남이 사실은 안 받았다라는 게 있는 거라서 리오남이 사실 필리핀에 있든 뭔가 가서 만났든 안 만났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건이 다 조작이고 위조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에 돈이 넘어간 거는 사실이고 그중에서 일부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은 방북 대가 그거는 뭐 시각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그래서 이게 핵심인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사실 리오남이 필리핀에 갔는 근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는 지금 헷갈려요 너무. 네. 당사자가 대단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저렇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리오남은 없었다. 그리고 3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방북 대납 비용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회장은 계속 그게 맞다고 리오남 필리핀에 있었다고 나랑 김성태 회장만 그 사실 알고 있다.
그 돈 준 것도 맞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저 화면을 상당히 유의 있게 봤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상당히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비춰졌다. 계속 위증으로 처벌받은 거 받을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증언을 굽히지 않고 그냥 계속 일관되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증명하기가 어려운 게 이를테면은 방영철 회장도 이거는 김성태랑 나만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뭐 같이 이렇게 뭐 공동으로 사진을 찍거나 돈 주는 장면을 찍어놨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국정원의 주장은 리오남에 안 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부재 증명이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에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동시간대 그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북한 인사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증거를 내놓지 못해요. 그냥 없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네. 보기에는. 양측 다 입증하기가 어렵다. 네,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아니 양측 다. 근데 방 부회장이 이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자신들에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방 부회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거 누구 한 명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입증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뭐가 됐든 그러니까 누가 맞든. 예. 네, 일단 이제 방 전 부회장도 뭐 진행 중인 재판이 일단 있고 다 끝나진 않았나 봐요 사법 절차가. 그리고 이제 어제 서영교 위원장이 이제 그걸 물었죠. 그러면 리오남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든 갖고 있는 사진 있으면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니 방영철이 근데 그거는 이미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검찰이 이 방영철 그러니까 이제 그 리오남과 쌍방울이 만났다라고 하는 핵심 물증을 갖고 있다면 이제 공개를 해서 확인을 해주면 될 일이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진이 있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못 들어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만약 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회장이나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을 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맞다고 나 협박받아가지고 나 검찰 협박받아가지고 회유당해가지고 내가 그때는 만나서 돈 줬다고 했다고 조작해서 맞다. 네, 근데 좀 아니다 이러는 게 제일 낫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럼 사건을 처음부터 없고 재심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거짓말할 수 없는 명확한 증언 증거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쟁점. 당시 검찰이 쌍방울이 이제 100억 원 이상 이득 봤다는 그 주가 조작 사건 알고도 외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2023년 당시에 그 주가 조작 정황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위반 사항들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검찰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작성을 해서 1월 말에 찾아뵙고 그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의도적으로 쌍방울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을 뭐 이끌어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인지 이걸 뭐라고 규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쌍방울을 치고 들어간 게 대북송금이었고 거기서 쌍방울을 압박하기 위해 이를테면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 불법 행위 너희들 센터 한번 까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상황인데 너희가 제대로 불면은 이거 좀 유예해 줄게. 이게 뭐 검찰이 하여간 오랫동안 해왔던 수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지금 시점에 안 하고 뭐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이거를 시급하게 제일 시급한 거는 대북 송금 문제지 쌍방울 주가 조작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깔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잠시 홀딩 이거는 뭐 홀딩일 수도 있고 덮어줬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청문회에 박상영 검사도 또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분 나오긴 하고 계속 증인 선서 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퇴장
한 신랑이 벌이다 한 5분 신랑이 벌이다가 이제 퇴장 조치가 됐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검찰의 회유로 인해서 내가 뭐 그런 증언을 했던 것이다. 조작 기소가 맞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고요. 또 수원지검 당시 수사팀이죠. 관계자도 이제 출석을 했는데 이제 뭐 관련 내용 난 보고받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제 서영교 위원장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저도 검사들이 이제 저런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를 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볼까요? 네, 그 대통령 관련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뭐 웬만한 일까지 다 이제 형사처벌을 남발하다 보니까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 검찰이 권력이 커지는데 이러한 관행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점을 하나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요새 사람들이 형사처벌 뭘 무서워하느냐. 금융치료가 가장 확실하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경제 제재로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자, 그리고 뭐 요거 논평 안 듣나요? 뭐 아니 어제 이거는 발언에 대해서. 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적극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벌 위주로 우리나라 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짜여 있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뭐 수사기관들이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좀 어떤 약간의 편법적인 압박들 이런 것들을 해온 것도 맞는데, 제가 이제 뭐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권이나 얘기하는 거는 뭐 사법의 정치화, 뭐 정치의 사법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제일 먼저 득달같이 다 고소고발해가지고 다 법원으로 검찰로 가져가고 법원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정치권이에요. 솔직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고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정치권의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 뭐만 있으면은 대화로 안 하고 다 고소고발 일단 걸어놓고 지금 또 선거판 지금 열리니까 지금 더 서로 다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들부터 좀 이거 고쳐야 된다. 사실은 정치권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이제 주말에 이제 X에다가 그 이스라엘 관련된 그 네. 굉장히 끔찍한 이제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외교부도 나오고 우리 외교부도 대응하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왜 유엔에서 그 결의하는 기권에서 막 이런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볼게요.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 때나 아무 글이나 즉흥적으로 작성했다가 삭제해도 되는 계정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네. 네. 자, 국무회의 모습 보셨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있긴 있었죠. 논란이 많았죠.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니까 이걸로 좀 여러분들하고 논쟁도 벌이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이게 일단 논쟁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처음에 이거를 그 X에 올렸던 사람이 이스라엘군이 아이를 고문해 가지고 시신을 떨어뜨렸다라는 건데, 그건 아이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다고 실제 없었던 일이냐? 이미 발생한 일을 2024년 발생했던 일을 이제 한 거니까 아이가 아니고 그게 아닐 뿐이지. 뭐 고문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네. 부분은 이제 맞는 거니까 그런 논쟁점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경솔했다 아니다의 이제 논쟁이 하나가 있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비판하실 수 있다고 봐요. 뭐 야당에서나 이거
리스키하다라고 네. 뭐 비판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거 자체가 가짜 뉴스고 이거를 잘 낚였다라고 보는 시각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있지만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비판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의 동맹이고 사실은 남마이 비즈니스 이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중동기는 그러니까 예. 개입을 안 해왔던 건데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대통령이 작심을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써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2024년에 미국 국무부까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이거는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던 그 영상을 골라다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코멘트가 다만 이게 아이다. 예. 최초 코멘트가 그 올린 사람이 네. 그거일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이란하고 지금 특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네. 배에 우리 26척의 정보를 지금 우리가 이란한테 넘겼다라는 게 중앙일보 그렇습니다. 보도로 지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게 이재명식의 실용 외교의 한 방평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 전쟁이 없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이거 올렸을까요? 저는 안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란도 이 글을 보고 아니, 있다는 걸 알고 보편적 인권 문제 사실 하지만은 인권 문제를 따지면은 이란 정권도 3만 명인가 학살했어요 최근에 시위대 그럼 네, 이란 네. 정권도 비판을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외신들하고 중동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 친미 국가인 줄 알았더니 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잔악한 행위도 지적을 할 줄 아네라고 이미 소문이 쫙 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이란하고의 어떤 호르무즈 해협의 배에 통과하는 그거에 협상에서 조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 올렸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우발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실수도 아니다 이거는 네. 계획된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고 하지만 미국까지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더 확전은 안 되고 뭐 요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거는 인권이라는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실용 외교를 주장을 해왔지만 가치 외교로 이렇게 전환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지금까지 외교 노선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과 이스라엘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했잖아요. 예. 규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의 적대 국가에서 외교적인 용어를 그렇게 쓴 것인데 이스라엘과 그렇게 척지면서까지도 이렇게 이러한 글과 영상을 올리는 것이 맞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잘못했다 막 그게 아니라. 내국노입니까? 내국노예요 지금? 아, 저는 오목밖에 못 떠가지고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국노 같아 아무래도. 바둑을 못 떠가지고 제가. 대통령의 뭐 두수세수를 앞둔 의도적인 아니 근데 걱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막 세계 금융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어려울 때 막 이거 가지고 좀 마음속에 앙금 있다가 막 껄끄럽게 좀 공격하지 않을까. 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 KF-21 있는데 거기 네. 있는 레이더라든지 뭐 탐지 이거 다 이스라엘에서 들여오거든요. 부품들. 그런 것들 갑자기 또 방산 산업에 타격받지 않을까. 또 지금 이스라엘 편들고 있는 미국과도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지. 저 진짜 네. 매국노는 아니에요, 진짜. 네,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제 세계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면은 일단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총리가 이스라엘하고 군사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5년마다 자동 갱신되는데 우리 끊어버리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평화유지군이 이탈리아가 갔는데 거기에다가 경고 사격을 이스라엘에 해가지고 왜냐면은 조르지아 그 총리는 극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매우 가까웠어요. 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라고 경고했고 예를 들면 폴란드의 의원 하나는 최근에 그 의정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그 의회에서 펼쳐 보였어. 그러면서 지금 니들이 홀로코스트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한다든지 튀르키예 외무부 같은 경우에는 현대판 히틀러다 지금 네타냐후는 이렇게 한다든지 스페인도 유럽연합하고 지금 총리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모든 교류 끊어야 된다. 군사 교류나 이런 거 다 끊어야 돼. 이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튀어나온 돌처럼 모난 돌이 정 맞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사실. 네, 그리고 네, 네. 굉장히 제한되게 이거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
트럼프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안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또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호르무즈의 삥까지 같이 뜯자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걱정.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당연히 미국이 싫어한다. 이거는 너무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국노에다 사대주의자에다가 바둑을 못 두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하여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비판한 거는 레바논을 공격해가지고 예. 다 주어가 목적어가 레바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한 거는 그 단어가 좀 빠져 있고 과거 2024년 그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스라엘도 좀 저렇게 과민 반응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서 그게 과거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하마스 지금 전쟁 때 예. 이게 벌어진 거거든요. 네네. 2023년 10월 이후로 지금 2년 반 됐어요. 하마스 지금 가자 지구 이거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죽은 민간인이 가자 지구에 죽은 팔레스타인이 민간인이 7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상당수가 폭격으로 죽은 것도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요. 왜 죽었느냐? 굶어 죽어요, 지금. 거기를 이스라엘이 아예 봉쇄를 해가지고 구호품을 평소 주던 것보다 거의 절반에서 4분의 1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애들이 태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전쟁 범죄예요 지금. 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금 전범으로 기소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네네네. 그 푸틴 4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푸틴,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이거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외교의 방침이 중동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것이고 2024년도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잖아요. 저렇게 인권과 가치를 중요했으면 그때도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그때는 이런 문제 제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외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 26척 나오면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어쨌든 네. 이런 것도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네. 뭐 그런 맥락을 고려한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1년 넘게 공석이었거든요. 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미셸 박스틸 전 하원 임명을 새 주한미국 대사에 지명을 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이고요. 이분이 굉장히 그 중국과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보수 인사로 현재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보수 우려가 성향이 좀 되는 강한 대목이 좀 그런- 있다. 네. 예. 미국의 대중국 노선 이런 데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 표명하고 또 굉장한 미국 우선주의자다. 아메리카 퍼스트주의자다. 이런 현지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요 소식은 짧게만 전할게요. 네. 전한길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예, 검찰이 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혐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너 하버드 안 나왔잖아. 네네. 등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네. 진짜 표현의 자유를 제가 보기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모르겠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따끔하게 사법 처리 안 하더라도 아까 전에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돈 무서운 금융 치료를 해야 된다.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다 이준석 의원이 다 입증했거든요. 이것도 네. 입증하고 몇 이것도 번 하지 입증하고 않았어요? 여러 번 했어요. 예. 뭐 하라는 거는 다 했어요.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 거는 본인 유튜브 장사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뭐 그걸로 이제 이슈몰이를 한 건데 이거는 돈으로 그 동안에 벌은 돈보다 몇 배를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까운 짓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신 기자님 네, 자투리 자투리 뉴스 한번 뉴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대통령 공약 중에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을 뭐 2029년 한 8월까지 세종으로 옮겨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세종 집무실 공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 어제 관련 내용을 이규현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거 뭐 이제 공사비 얼마나 들어, 뭐 기간 얼마나 돼 이런 내용도 다 얘기를 했어요. 한
일단 사업비가 98억 원 정도 들고 공사 기간은 14개월 정도가 될 것 같다. 이 공사는 뭐 어쨌든 우리가 맨날 뭐 행정수도 얘기하고 지방 분권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선언적인 정치 구호로 두는 게 아니라 실제 국가 균형 성장을 실현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보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그 트럼프가 그 자기 트루스 소셜에 자기를 마치 예수인 것처럼 묘사된 합성 AI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네. 올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붉은 망토 걸고 뒤에 뭐 성족이 있고 옆에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이제 누군가의 이마에 이렇게 손을 대서 무슨 거의 뭐 성령 치료하든 듯한 장면이잖아요. 이제 이걸 올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굉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저거는 터무니없는 신성 모독이다. 대통령이 혹시 약물에 취한 것이 아닌가? 뭐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게시물이다. 이제 보수교계 인사들이 뭐 이렇게 맹비난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그렇게 논란이 되고 또 이제 뭐 교황청에서도 좀 불쾌감 드러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저 이미지를 12시간 만에 삭제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명을 한 것이 아니 내가 지금 이 전 지구를 상대로 아픈 지구를 낫게 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상징하는 사진이 있길래 내가 올린 것이다. 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낫게 만든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뭐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던 모양이군요. 아니, 그 그렇습니다. 네. 배우자 부인 멜라니아도 비판했어요, 저거. 네. 그리고 저게 약간 이게 좀 보여드릴 수가 지금 없는데 네. 그 저걸로 AI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가 날아와서 그 트럼프 뭐 싸다구를 날리는 AI 영상 있어요. 이게 되나 잘 바이럴되고 모르. 있어요? 아 이게 보시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이제 뒤에 잠깐만요. 네. 이미지인가? 예, 예. 네. 아니, 너무 웃겨요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니, 미리 그러니까, 좀 찾아줄 걸 아니, 그러니까 그랬네.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날라와 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싸다구를 때리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불의 지옥으로. 보여요. 예, 불의 네. 지옥으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게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좀 약간 격분해 있다 지금. 네. 예수 사칭범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 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우울증 환자들 많은 게 상당히 좀 문제잖아요. 저도 우울해요. 저도 네, 아무튼 질병관리청이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심층 분석을 했는데 우울증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잠이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사회적 관계, 뭐 너무 외로워서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뭐 건강 관련된 습관 이런 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잠이 가장 핵심 원인이었다. 그래서 많이 자도 문제고 적게 자도 문제다. 6시간 이하만 자거나 아니면 아예 9시간 넘게 자는 사람은 그 사이 정상적인 수면 패턴 가진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아침 방송한다고 제가 한 5시 좀 넘어서 일어나는데 음. 그거 펑크 내면은 대형 사고잖아요. 그렇죠. 깊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한 11시쯤 넘어서 침대에 누워서 자면은 네. 한번 일어나면 1시예요. 그러다 새벽 1시? 1시밖에 안 됐네 하고 또 자. 네. 또 일어나면 3시야. 아이고. 그러고 또 자고 그래서 5시 넘어서 일어나는데 선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그렇게 반복되니까 우울증이 정말 와요. 우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만사가 더 귀찮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푹 자야 된다. 그거는 정말 공감이 가네요. 아하. 금융 치료를 한번 내가 그러면 주식 때문에 요새 잠을 못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미 만성화돼 가지고요. 만성 네. 고질병이에요. 돈줄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돈줄. 그 저 정말 그거 공감해요.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잠도 좀 잘 주무시라고 CJ 웰케어의 전립소 참당귀 요거를 또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당귀 환기 추출 복합물 쉬프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식약처 건강기능성 원료 허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또 이 쉬프로를 최초로 선보인 제품이 바로 이 제품 CJ 웰케어의 참당귀 환기 프리미엄입니다. 원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 역시 뭐 제품력일 텐데 뭐 전립선은 기본이고 옥타코사놀이나 아연, 마그네슘 등 남성 활력 12중 복합 기능성 제품
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요거 본품 구매하실 때 한 달치, 1개월치 한 박스 체험분으로 더 증정하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효과 없으면 반품이에요? 알약이네요. 알약. 네네네. 자, 효과가 없다, 뭐 본인에게 안 맞는다 하면 반품도 네,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립선 안 좋으세요, 장 소장님? 50 넘으면 다 그래. 그거 꼭 개인적인 아픔을 그렇게. 그 잠이 네. 그 아침 방송 때문에 못 자는 게 아니라 오줌 마려워서 못 자. 자주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죠. 광고. 네. 이게 그거죠. 여자 먹어도 돼요? 그때 물어봤더니 아니요, 남자분들 드세요 했던. 여기 보제분. 성인 남성만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좋은가 봅니다. 성인 남성만. 네. 자, 많이 드십시오. 좀 가져가도 돼요? 그 한 박스씩 저희 선물 가져가라고 드리도록 그러시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네, 영상 아래 링크 누르셔도 되고요. 080-000-7788로 전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 과장,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잠시 후에 최민희 의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